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설령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좋고 이 주말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려고 딱 이렇게 찾아오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펫푸드에 관한 것인데, 펫푸드 중에서 동물이 아프거나 또는 앞으로 아픈 게 우려가 되거나 했을 때 음식으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들어가서 나중에 자신있게 질문하실 거 하시지 않으실까? 고양이 키우시는 분, 안 키우시는 분 계시네? 그죠? 둘 다 키우시는 분. 그러면은 10살 이하 키우시는 분, 고양이든 강아지든 10살 이상, 1년 이하. 여기 두 분이 좀,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고, 이쪽은 강아지 키우시고, 10살 이상이고, 지금 건강해요? 건강해요? 고양이 한 마리는 설살 별이 문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죠? 병원에 진단 받아보셨고요? 예. 지금, 별별 검사를 다 해도 잘 안 나오고. 네, 잡히지 고양이는 좀 그렇죠, 고양이는.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비특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고, 어쨌든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사람이 식이요법을 하잖아요. 동물도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식이요법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반 펫푸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처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를 제가 두 가지 질병을 들어가지고 이런 원리로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좋은 식품이다 하면은 영양학자들은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기호성이다. 근데 이게 일반 펫푸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얘기지만은 처방식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분 10살 이상이라고 이제 했고, 만약에 만성 소모성, 진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밥을 잘 안 먹게 되죠. 그때는 뭐든 먹게 해줘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율이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되고 다 변으로 나와버린다면은 이거는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흡수율이 중요한 질환이 또 있어요. 위장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흡수율이 높은 원료를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원료의 안전성이다. 우리 인터넷에서 원료 사료의 등급 해가지고 나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료의 등급이 아니라 원료의 등급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원료의 안전성이라는 얘기는 원료에 동물에 해를 끼치는 원료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정 화학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포도라든가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초콜릿, 마카다미아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강아지. 그래서 그런 해가 될 수 있는 물질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예전에 이제 멜라민 사태다 그래가지고 그 플라스틱 공정에 쓰는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천만 마리가 죽었죠, 신부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이제 해를 끼치는 원료가 들어가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영양 균형입니다. 그래서 영양 균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비타민 E가 있죠. 어떤 역할을, 항산화 영양소로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를 적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핍증이 일어나죠. 그리고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물 있죠. 물도 적게 먹으면 탈수 등의 문제가 생기고, 많이 먹으면 뇌 부종 등의 문제가 생기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메시오닌이라고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시오닌이라고 있죠. 이게 적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결핍증이 생기고, 많이 먹으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양파 먹은 것처럼 적혈구 파괴되는 빈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닿으면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오메가3 잘 아시죠? 이것도 적게 먹으면 결핍증이 생기고 많이 먹으면은 이 지방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적당히 먹이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는 회사들도 회사가 아니라 조직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은 각 영양소별로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이 것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것이고 영양소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여기서 지방은 좋은 영양소입니까? 안 좋은 영양소입니까? 왜 좋죠? 그렇죠. 지방이 대부분들 안 좋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에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필수 지방산에는 오메가3 지방산하고 오메가6 지방산이 있죠. 그래서 이 각 영양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에프코라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대화고양이를 나눠가지고 이런 영양소들이 최소 여기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최대 요 이하 이거를 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일종의 규정을 하고 있죠. 규제는 아니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 어느 만큼에서 최대 어느 만큼 사이에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펫푸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은 7가지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펫푸드는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그런 푸드는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캡처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 이 5%를 못 넘겼고 5.5%를 못 넘겼죠. 그 다음에 칼슘도 0.5%를 못 넘겼고 인도 이제 0.4% 이하로 돼가지고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래서 이 펫푸드를 오래 먹이면은 거기다가 이거는 자견해도 먹이라고 하는 건데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간식처럼 먹여야 되는 거죠. 가끔씩만 줘야 되는, 오래 먹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비슷한 규정이 아니라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펫푸드를 만드시려면은 적어도 어떤 영양소를 이 정도는 넣어달라라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때까지는 이제 일반 사용, 특히 이제 영양 균형과 관련해가지고 적당히 특정 영양 성분을 적당히 먹여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을 얘기 드렸고, 이 처방식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결핍을 일으킬 수준의 영양소를 넣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처방식을 일반 고양이한테 먹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결핍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영양소를 일반 강아지 고양이한테 먹이면 결핍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처방식은 반드시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질병에 맞게 먹여야 되고 그 질병이 치료가 되면은 다른 일반 펫푸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지방살을 찌개함으로 적게 먹을수록 좋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필수 지방산이 있어가지고죠. 필수 지방산 결핍증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린 고양이 경우 필수 아미노산을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좋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아까 SEO님의 경우는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가지고 저혈구를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먹여야 된다. 나트륨은 고혈압을 유발하니까 적게 먹을수록 좋다. 나트륨도 너무 적게 먹으면은 전해질 불균형, 그거는 이제 저나트륨 혈증, 그래서 혈액안에 나트륨의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양소는 항상 균형, 적당히, 너무 적게도 안 되고 너무 많게도 안 되고. 비타민 A는 특히 간질환이 있는 경우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이니까 틀린 말이에요. 비타민 A는 이제 항산화 역할도 해주고 피부 쪽에도 도움을 주고 생식 기반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근데 이게 좀 고양이 같은 경우에 많이 먹이면은 강직성 척추염이다 해가지고 척추가 붓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구나 비타민 A를 줄여야 돼요. 비타민 A는 많이 섭취되게 되면 간에 축적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 A는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적게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 간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간에 문제가 있어요. 채식을 하잖아요. 육류를 제한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타민 A는 그 식물에 많이 들어있죠. 특히 이제 노란 색깔을 띠는 거, 예를 들어 단호박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당근 같은 거 이런 데 이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 간질환이 있어가지고 채식을 한다면 사람 쪽에 그런 정보를 알고 우리 강아지가 개가 고양이가 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도 식물을 많이 주자 해가지고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처방식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는 질병을 진단을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피부 알러지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음식을 지금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이제 음식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러지를 진단을 하려면은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은 음식을 8주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 질환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알러지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비뇨기혈성이 있는 비뇨기혈성에는 두 가지 결석이 스트로바이트라는 결석하고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이 90%를 차지해요. 근데 이 스트로바이트는 치료가 되는 결석입니다. 녹아요. 방광 안에서 돌처럼 생기는 결석인데 이게 어떤 식품으로 조절을 해주면 녹기도 합니다. 근데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녹기는 녹는데 수천 년이 걸려요. 안 녹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꺼내고 수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꺼낸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방식으로도 예를 들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같은 경우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게 치료 또는 질병의 경감이죠. 완화죠. 예를 들어가지고 간질환이 있다.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약물 치료도 하겠지만 식품을 통해 가지고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간질환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을 경감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심장 질환이다 했을 때 또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음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심장 질환의 임상 증상들을 좀 덜 나타나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만, 오늘 제가 비만의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건데, 비만도 이제 질병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해주는 쪽으로 처방식이 굉장히 용이하게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10살 이상, 고양이의 경우 10살 이상이면은 통계학적으로 20% 확률로 신부전이 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보험하셔가지고. 그 모니터링이 뭐냐면은 유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가지고 조기에 발견을 하셔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부전이라는 거는 진행이 되는 질병입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죽을 때까지 그거를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행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신부전이 이완돼가지고 그냥 일반 사료를 먹으면 2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67% 정도 돼요.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것을 특정 포뮬러화된 펫푸드를 먹으면 4분의 3이 살아나고 2년 동안 삽니다. 그 말은 진행이 완화가 돼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쪽으로 펫푸드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용도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원료를 명령해준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알러지다 그러면 기존에 먹었던 단백질 원에 대해서 다시 먹었을 때 이것을 이제 흡수를 하지 못하고 흡수를 했는데 이 면역적인 반응을 나타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각염증이라든가 홍반이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먹이지 않았던 걸 먹이면 되잖아요. 알러지는 기존에 먹었던 걸 다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는 가수분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특정 단백질 원을 조치를 취해서요. 그렇게 했을 때 알러지로 인한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강아지, 고양이 쪽 말고 사람 쪽으로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당뇨 질환이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 어떤 문제입니까? 혈당이 뭔가 식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문제죠. 근데 어떤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주고 어떤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줍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이제 혈당 지수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데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빨리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원료들이고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는 건데 혈당 지수를 높여주는 게 쌀 같은 음식들이에요. 쌀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근데 보리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도 잡곡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당뇨질환 있는 경우에. 개고양이도 마찬가지 당뇨가 있는 경우에 이런 탄수화물 원료를 변경을 해줌으로써 그 질병에 대한 임상 증상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영양소 함량을 증가시키는 오늘 말씀드린 비만과 관련된 내용이죠.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낮춰야 되는 대신에 특정 영양소를 높여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메가3 영양소 있죠. 오메가3 필수 지방산 중에 이건 항염증작용하고 혈류 개선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질환이라든가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오메가3의 양을 평상시보다 좀 더 높여서 투여하라고 우리가 조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영양소의 함량을 증가함으로써 어떤 특정 질병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 영양소 함량을 제한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특정 일반 처방식을 정상계와 고양이한테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부전인 경우에 인을 굉장히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이 없는 정상인 개와 고양이한테 인이라는 영양소가 완전히 제한된 처방식을 구별을 하게 되면은 인결핍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는 이제 심장질환에서 나트륨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특정 영양소를 제한을 함으로써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도록 처방식이 작용을 한다. 기능성 영양소를 첨가한다. 우리 대표적인 게 관절질환이 있는 경우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을 첨가하기도 하고 간질환이라든가 비만질환, 비만 문제라든가 또는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L-카르니틴이라는 기능성 영양소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펫다운이라는 거 아시죠? 펫다운이라고 살 빠지게 하는 음료수 거기 들어있어요. 사람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그 L-카르니틴이라는 영양소가 하는 역할은 지방을 바로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지방을 태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태우는 게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사 과정을 베타산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베타산화가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대사 과정인데 이 베타산화를 통해 가지고 얻는 에너지, 아까 지방을 에너지로 바로 만들어줬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너지 그러니까 심장질환, 심장이 얻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은 65, 70은 베타산화를 통해 왔죠.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 기능성 영양소가 중요해가지고 좀 더 첨가를 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전신적인 대사 과정을 일으키는 효소,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전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걸 집어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특정 기능성 영양소 또는 종양성 질환의 글루타민이라는 영양소를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심장 질환의 알지닌이라고 이건 그냥 일반 영양소 필수 지방산 아미노산인데도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좀 더 많이 증가시켜주는 형태의 원리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 또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 체중관리, 피부, 그다음에 신장, 호흡, 그다음에 관절, 심장, 위장관, 하부 여러기 질환, 종양성 질환, 간질환 이렇게 아주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비만 그리고 체중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개와 고양이한테 어떻게 식이요법이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풍파 쪽에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풍파 쪽에 역할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굉장히 음식과 식이요법과 질병 건강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신부전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식이요법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뭡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살이 안 찐 사람들이 있죠. 헬스 하는 사람들 근육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갔죠. 그래서 몸무게, 살을 뺀다는 그런 살을 뺀다는 개념이기보다는 체내 쌓여있는 지방을 뺀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을 빼려면.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면, 지금 비만 치료를 하려면. 운동하고 운동을 왜 해야 돼요? 지방을 펴는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적게 주면은 살이 빠지겠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3일 동안 굶어보세요. 살이 빠지나? 빠지죠, 그죠? 며칠 굶으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그리고 음식을 적게 먹는 거는 에너지를 덜 받으려고. 덜 받고 많이 쓰면은 살이 빠집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양소가 있죠. 되게 겁나는 영양소가 있죠. 지방이죠. 왜 지방이 겁나는 영양소입니까? 칼로리가 지금 그렇죠. 단위당 칼로리가 제일 높다.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중에 전분,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탄수화물 중에 전분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 정도 만들어내죠. 대사에너지를. 지방은 이제 9배 이상이죠. 9kcal 만들어내죠. 사람 결과에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많은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지방을 좀 우리가 적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방만 가지고 먹어요. 지방만 먹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살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빠질 수 있죠. 적게 먹으면 되죠. 지방을 이만큼만 먹으면 살이 빠지죠. 그 말씀드렸죠. 적게 먹고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을 뺀다. 빨리 빼는 게 좋겠습니까? 천천히 빼는 게 좋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아까 제가 영양 균형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적당히 빼야 돼요. 적당히. 빨리 빼면은 요요현상이 일어나고요. 다시 이제 살이 찌는, 그리고 이 근육 소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빨리 빼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천천히 뺀다는 얘기는 치료잖아요. 비만 치료죠.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비만 치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개와 매한이, 그리고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적당히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자. 그렇다면 어떤 게 적당한 속도일까? 어떤 게 적당히 빼는 속도일까? 일주일에 1, 2%를 얘기합니다. 개의 경우는 2%에 좀 더 가깝게 얘기하고, 고양이의 경우는 일주일에 1%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강아지가 6kg예요. 살이 쪘습니다. 봤더니 5kg가 정상 체중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몇 프로 비만입니까? 20% 비만이죠. 5kg가 정상인데 1kg가 더 쪘으니까 5kg 대비 1kg는 20%죠. 그러니까 얘는 20%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일주일에 2%를 뺀다. 그럼 20%를 다 빼려면 몇 주가 걸립니까? 10주가 걸리죠. 그 10주가 바로 치료 기간이 되는 거죠. 10주만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일주일에 2%를 빼려면은, 그럼 지금 주는 걸 적게 먹으면 아까 살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죠.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그럼 얼마나 적게 주면 될까? 일주일에 2%를 빼려면 그래서 반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반을 주게 되면. 개고양이들이 데모를 일으킬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금 주는 거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너 살 빼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배가 고파서 아주 힘들겠죠. 첫 번째는. 그렇잖아요.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영양소를 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를, 탄수화물의 일종인 식이섬유를 많이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식이섬유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수분을 10배 이상 끌어당겨요. 수분을 머금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커지죠. 위내에서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포만감을, 나는 뭔가 먹었다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뇌에서 신호를 주게 되죠. 그 신호를 받고 이제 그만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한 20%씩 넣어줘야 돼요. 100g 먹으면 20g이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또는 단백질을 또 들려줍니다. 단백질이 포만감을 좀 야기하는, 포만감을 일으키는 영양소예요. 그거를 좀 넣어주기도 한다.
근데 이 포만감 이외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는 걸 반으로 줄여버리면 그게 영양 균형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kg, 6kg짜리 100g 주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료든지. 일반 사료를 주게 되면은 이 100g 안에 보통 단백질이 20% 조금 넘는 수준으로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미네랄들이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들어있을 거단 말이죠. 근데 지금 100g 주는 걸 50g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섭취됐던 돼야 되는 단백질, 절대적으로 어떤 양이 섭취돼야 되는 단백질 또는 미네랄, 비타민들의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음식을 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을 상대적으로 높여주게끔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줄여주다 보니까 생기는 불가피한 문제가 바로 배고픔, 포만감, 그리고 영양 불균형, 그리고 너무 그 단백질의 양이 적거나 했을 때 근육까지 소실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의 양을 늘림으로써 영양 균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지방이 빠짐으로써 정상 몸무게로 돌아가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처방식이다. 자, 우리 비만을 이때까지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만 관련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근데 그 비만 처방식을 먹여도 살이 안 빠져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이게 일단은 그 급여량이라는 게 급여량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다가 넣어도 개체별로 차이가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 강아지가 이 적당한 양을 먹는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먹여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도 개체 차이가 있어요. 개체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살이 안 찐다라고 우리가 추천하는 방식이 그거보다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양보다 10% 정도 덜 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도 진전이 없으면은 다른 호르몬 질환이라든가 그런 검사도 해봐야 돼요. 사실 체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적게 먹이는 게 아주 적게 먹인다면 어떤 경우라도 살은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가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게 먹이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먹여야 되는데 그 적당한 수준을 지금 추천하는 것보다 좀 더 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개체가 가져오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정 체질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경우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신부전은 굉장히 이 식이요법 얘기할 때 많이 거론이 되는 질병입니다. 신부전이 뭐냐? 이게 풍파, 신장의 약 75%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단계를 나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쫙 나누는데 신장 질환 3단계부터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장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장, 콩팥이 하는 역할. 그렇죠. 독소를 배설해주고. 독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왜 공부 많이 하셨나요? 요소. 요소가 뭐예요? 암모니아, 그죠? 요산요소. 요산은 사실 조류 쪽에서 배출되는 거고, 닭이 배출하는 게 요산이고, 근데 이제 요산이 암모니아 질소예요. 그리고 개고양이 사람은 이제 요소라는 형태로 배설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분자 생물학적 구조만 다를 뿐이지. 질소를 배설하는 거죠. 암모니아를 배설하는 거죠. 암모니아가 배설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몸에 쌓여요, 암모니아가. 네. 몸에 많이 쌓이면은 신경질환까지 갈 수가 있죠. 굉장히 독성이 심하고 그 암모니아가 쌓여가지고
신부전에 의한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합병적으로 죽거나 또는 이제 살이 근육이 소실되면서 삐쩍 말라 죽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부전은 이제 치료가 안 됩니다. 계속 한번 3단계로 진행이 되면 그냥 4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리고 그 노폐물을 배출을 아까 해야 되는데 그 질소를 배출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양소 중에 질소를 갖고 있는 영양소 어떤 영양소가 있습니까? 질소를 갖고 있는 영양소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을 그럼 적게 먹이면 되겠네요. 그죠? 신장이 만약 망가졌다. 그럼 안에 질소가 쌓이는 거잖아요.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럼 단백질을 적게 먹임으로써 질소 생산을 적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 많이 되고 있어요. 단백질을 줄이는 쪽으로. 근데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이 또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까 노폐물이다, 독성이다라는 거는 몸에 남는 거예요. 질소가 필요해요. 생리죠.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포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도 만들어야 되고 호르몬들도 만들어야 돼요. 질소를 가지고. 그 배설한다는 얘기는 쓰고 남은 거를 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이거 필요한 건데 너무 많이 배설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트륨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타민이라든가 또는 수분도 다시 끌어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 말은 뭔가 잘못 나가가지고 이거 다시 꺼내와야 돼, 다시 들여와야 돼 라고 하는 재흡수 역할도 한다는 거죠. 특정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재흡수해서 다시 몸에서 쓰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신부전이 해줍니다. 근데 이 재흡수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혈액 안에는 많은 단백질들이 있죠. 혈액 안에 단백질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단백질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한 70%를 차지해요. 근데 이 알부민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물을 통해 가지고 신장 콩팥을 통해 가지고 나가기도 해요. 그 알부민을 다시 끌어당겨 재흡수를 하거든요. 신장에서. 근데 신장이 손상이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알부민이 재흡수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알부민을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항상 혈액의 삼투압,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부민을 높이려면 이제 알부민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근데 양을 늘려야 되겠네. 그렇죠? 뭐야? 아까는 줄여야 되잖아. 지금 늘려야 되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또 정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약간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신장이 아까 여러 가지 미네랄을 재흡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인이에요. 인은 대부분 요로 배설이 되는 미네랄이에요. 요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쓰고 남았을 때. 근데 배출이 안 되면 인이 체내에 쌓이게 되겠죠. 칼슘 인 할 때 그 인이거든요. 체내에 쌓이게 되면은 인은 특이하게도 호르몬 작용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양이 적거나 높았을 때. 그래서 인의 양이 적으면은 부가합상선 호르몬이 활성화돼가지고 그 관련 호르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칼슘을 높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칼슘과 인은 기량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칼슘을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체내에서 흡수되는 그 퍼센트가 한 50,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90%까지 흡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뼈에 있는 칼슘도 끌어당겨요. 신부전이 진행이 되면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안으로 들여온 칼슘은 쓸데가 없잖아요. 쓸데없이 많이 끌어당긴 거 아니에요. 다 신장으로 보내니까. 콩팥에 칼슘이 침착돼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을 줄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우리가 신부전이 있는 게 맨 처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죠. 왜? 오줌을 많이 싸니까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이 또 이렇게 길다랗게 보이는 여기서 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막 나갔다가 다시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장이 손상이 되니까 물을 다시 못 땡기잖아요. 체내로. 물이 막 빠져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뇨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적게 먹여야 되겠네요, 그죠? 단뇨증이 생기니까 수분이 부족해지죠, 체내에. 땡겨와야 되는데 못 땡겨오니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개고양이들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다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엄청 많이 먹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여줘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이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신장이 소실되는 그 수분을 딱 보충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사료도 이제 처방식 바꿔줘야 되지만은 물도 같이 많이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다시 인을 줄이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을 줄여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X축, 여기는 시간입니다. 0이 뭐냐면 이때 신부전이 진단이 된 거예요. 이 시점에 신부전이 진단이 돼가지고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하고 2년까지 본 거예요. 개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보는 거죠. 이거는 생존율입니다. 처음에 100마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신부전 진단받았으니까. 근데 이 파란 거는 처방식이에요. 이를 제한한 신부전의 진행을 완화시키고자 특별히 디자인된 식이요법, 페푸드가 되는 거죠. 이건 일반 사료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2년 뒤에 개의 경우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그냥 일반 사료를 먹었을 때 약 20%가 좀 20%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방식 먹였을 때는 약 한 70% 정도 수준으로 2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이 보세요. 이렇게 영양소의 단순한 조절만 가지고도 개의 경우는 2년 동안 2년도 안 가잖아요. 보니까 1년 좀 넘으니까 10마리 중에 2마리밖에 안 살죠. 이렇게 진행이 빨리 돼가지고 죽어버리죠. 근데 그 기간까지 다 살잖아요. 그죠? 처방식 그려냈더니 그렇게 생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년 뒤면은 이쯤이잖아. 이게 6쯤이죠. 똑같이 거의 한 20% 이상, 30% 가까이 죽었죠. 그만큼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렇게 특별히 신부전을 위해서 디자인된 펫푸드를 그걸 했더니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생존할 확률이. 자,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신부전은 그냥 진행하는 질병이다. 근데 펫푸드, 그러니까 특정 영양소를 조절을 해가지고 장기간 급여했더니 좀 더 그 진행이 완화돼가지고 오래 살더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낸 거죠. 이거 말고도 입증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거, 인의 제한은 대표적인 거고, 오메가3 함량을 좀 늘려줬더니 그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가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뭐냐면은 이게 빠져나가는 걸 제우스를 잘하거나 또는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능력이 떨어져요. 신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오메가3였었던 거고, 이제 그 양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메가6는 또 필수 지방산인데 이 역할이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이 아토피라든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피부를 구성을 해주는, 피부를 이루어주는 그런 영양소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신부전에서는 좀 더 많이 늘려서 구별했더니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신장에 오셔도 손상을 일으켜요. 또 입증된 거는 비타민 E하고 비타민 C를 좀 늘렸더니 좀 더 도움이 되더라. 근데 이 비타민 C, E도 너무 많이 주시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C는 결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비타민 E도 근육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때 약간 더 늘려주는 형태, 특정 질병이 있을 때 약간 더 늘려주는 형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는 항상 관련이 되죠. 우리 비타민 C는 우리 사람한테는 필수 영양소죠. 근데 이제
개고양이한테는 그 필수가 아니에요. 몸에서 이제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게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비타민 C를 막 배설을 해버립니다. 다시 재흡수를 못하죠. 수분으로 요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더 보충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개화고양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영양소의 이 함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부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처방식은 특정 영양소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인이 극도로 제한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부전에 문제가 없는 개화고양이가 이 신부전 처방식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그 용어예요. 학술 용어. 저임산혈증 그래가지고 혈액 내 인의 함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 개화고양이한테 처방식을 주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처방식은 반드시 확진이 돼야 됩니다. 질병이 면밀하게 평가가 되고 파악이 돼야 되고 그에 맞는 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질병이 평가되고 파악되는 장소 어디입니까?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거다라고 하셨다가는 오히려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처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데 보니까 이게 어디 쓰는가 이것도 신부전에 쓰는 거네. 인의 함량을 낮춘 게 따라했다라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었고 단백질은 너무 좀 많이 낮춘 것 같은데 어쨌든 낮춰가지고 뭔가 우리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신부전하고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일부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들의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신부전과 관련된 다른 영양소들은 흉내를 내는데 일반 영양소들은 엉망이에요. 지금 결핍이에요. 이 아연의 경우는 또 보통 100mg 이상 먹여야 되는데 결핍이고 구리도 거의 미니멈 수준이고 철도도 낮은 편이고 그래서 신부전과 관련이 없지만은 체내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의 함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흉내를 냈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처방식 여러 가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론칭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없어요. 처방식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찍어도 괜찮아요. 펫푸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수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아지 평생 몇 마리 키우시겠어요? 많이 키워봤자 10마리 키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부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10번 보시겠죠? 신부전 10번 보실 거 아니에요? 다 생겼더라도. 동물병원은 1년에도 몇십 번을 가요. 그리고 어떤 처방식이 좋은지 아는 분들이란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학술적인 토대 그리고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제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짧은 시간 감사드리고 지금 45분 딱 됐는데 제가 질문을 한 개만 딱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강아지 간식이나 음식 같은 거 치즈 마트에서 파는 거 보면요 소변 냄새를 줄여주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소변 냄새요? 네, 냄새 제거용 뭐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먹여도 되는지 그거는 원리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변 냄새를 줄여요? 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소변 냄새를 줄여준다 또는 제거한다 이렇게. 이게 물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시는 물에다가 타주라고. 그렇구나. 이거 놓치는 거. 그거는 저번에 여기 행사를 가지고 봤는데 그걸 제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일단은 이제 소변 냄새가 저는 영양만한 10년 전에 써요. 근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특정 영양소로 소변의 냄새를 줄여줄 수
줄여줍니다. 변 냄새는 있어요. 영양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소변 냄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신부전이 와도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는 애도 있는 있죠. 소변을 많이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소변은 정상적인 있죠. 그러니까 신부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부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탈수가 되거나 밥을 안 먹거나 소변을 많이 두거나 뭐 이런 또는 뭐가 있지 또 신부전이라고 또 이제 고혈압 등의 문제. 고혈압의 경우는 연구된 게 있어요. 이게 개의 경우는 우리가 다 고혈압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염분도 줄여줘요 사실 그 해외에서 처방식에서. 근데 이제 고혈압이 올 확률이 개의 경우는 연구가 여러 개가 되면 60%도 있고 90%도 있고 고양이는 뭔가 50% 60%.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간염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한 5, 60% 정도 다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을 적당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양이 나왔으니 말인데 보통 이제 개고양이가 먹는 적절한 물수량이 있어요. 물량. 평균적인 물량은 하루에 몸무게당 소형견, 작은 강아지들은 한 60ml를 먹어야 돼요. 1kg. 예를 들어서 4kg짜리 강아지를 키우신다. 그러면은 424에 240ml 하루에 적정한 물수량이 되는 거죠. 240ml는 종이컵 하나가 200ml 조금 안 돼요. 그거 하나 좀 더 먹는 거죠. 고양이는 한 40ml 정도. 고양이는 사막에서 있던 동물이니까 요 농축 능력이 뛰어나서 수분 필요량이 강아지보다 좀 덜 하죠. 근데 이제 이 고양이 경우는 그래서 4kg짜리 고양이면 160ml 정도 먹는 게 적절하다고 그러죠. 근데 다음이다 라는 얘기는 1kg에 고양이든 강아지든 하루에 100ml 이상 먹는 거예요. 4kg짜리가 개의 경우 240ml를 하루에 먹어야 되는데 400ml 이상 먹으면 우리가 이제 다음이다. 그게 다음이다 했을 때 정확하게 또 양을 가지고 또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적게 먹고 내가 볼 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거기 뒤에 빨간 옷 입으신 분들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 더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